자, 279페이지 들어갑니다. 18강 갈게요. 자, 18강 가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론 파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본서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딱딱 끊어서 갈게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은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죠.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를 엮어서 현금 수지를 따져서 현금 흐름을 분석했다. 자, 내용은 다 예전에 했었고 양가로 이번에 가시면 순영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순영가법이라는 것은 자 뺀다. 우리가 이제 순영가라는 자체는 유입에서 유출 빼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뺍니다. 현가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고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가라는 자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유입에서 유출을 빼죠. 자, 우리가 계산 문제는 딱 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년 후에 3억 3천으로 주어지는 것은 3억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자, 이걸 1.1로 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 1년이니까 1승, 요걸 이제 요구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구수익률은 이제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걸 이제 기본서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요약 강의는 탁탁탁 그 정리만 하면 돼요. 그 10%를 내주게 되면 1.1이 되니까 3억으로 딱 떨어지니까 2억이 된다. 이 금액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순영가는 네프리젠트 밸류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투자하고 자금은 기약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예요. 수익성 지수는 나눕니다. 수익성 지수법은 나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눈다.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다. 우리가 유출에 대한 유입이죠. 그래서 3억에다가 1억을 하니까 우리가 3배다. 그럼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수익성 지수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크다. 그거나 같은 투자하고 자금은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 기출 문제에서 볼 텐데요. 항상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부 순일법이라는 것은 넘기시면은 페이지 281페이지. 얘가 좀 어려워요. 자, 우리가 내부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대안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거야. IRR.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기하실래요? 왜요? 외부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나와서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 투자한다. 그 자금 투자를 기획한다. 자, 얘는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들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투자했다. 120원을 벌었다. 자,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1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1년 나와서 자, 이거는 100원을 밑으로 깔고요. 20원을 벌었으니까 20원을 벌었다. 그러면 100원에 20%가 기대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지 투자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니까 순영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 기출 문제 우리가 풀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교재 그 282페이지로 가시면 서로 독립적일 때는 내부와 순영가 같아. 왜냐면 유입이 커야 되니까. 단일 때는 투자안이 같은데 둘 이상이 있을 때는 투자 우선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투자가 이 순영가는 요구 수익률로 가고 얘는 어때요? 내부 순위니까 자체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또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간마다 또 우리가 복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순영가가 항상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투자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극대화시키는 건 순영가법이 낫다. 그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동산 투자 결정 조건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5보다 크다. 내부가 5보다 크다. 투자하면 투자하고요. 순영가는 0보다 크다. 수익성도 1보다 크다. 편입 비용률이 수익성 지수야. 1보다 커야 된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되죠. 근데 목표했던 것이 투자 목표보다 작아야 된다. 회계적률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현가 해소 기간법은 이제 우리가 시간 가치를 고려했고
단순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럼 할인하다 보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연구수지분석법은 뭐예요? 이 기본서에서 순영가법, 내부순위법, 수익성지수법, 평가해소기간법, 평가라는 게 들어가면 고려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안 한다. 그렇게 맞히시면 됩니다. 자, 금융 파트로 갈게요. 자, 금융 파트로 가셔서 페이지 286페이지로 가시면, 자, 요약 강의다 보니까 탁탁 정리를 하시는 말이야. 그럼 거기 보시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18강에서 이제 금융 파트로 가게 되면, 금융은 한 5에서 6문제가 떠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어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지분은 내 거고 부채는 남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분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채라는 자체는 이 채자, 빌릴 채자이기 때문에 사채나 채권이나 저당이나 담보가 들어가면은 다 부채로 온 점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글씨. 그럼 지분은 어떻게 될까? 거기 보시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지분권을 판매해서 이제 자기 자본을 조달해서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간접 펀드 다 지분으로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근데 부채금융은 저당을 설정해서 사채를 발행하죠. 타인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이 저당이라는 글씨가 들어가고 채권, 주택상환 사채,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다 들어갔지.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 꼭 주의하실 게 ABS를 주의하세요. 야광펜 칠하세요. 자, 원래 이게 자산 담보부 주권이 맞는데 유도가 주권이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출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채금융이라는 것을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건 이 단어들이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뜬 게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증서금융은 자, 이걸 담보신탁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제가 왜 이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이라고 나와서 하시라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나오면은 부채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근데 하나가 넘기시면은 우리가 메자닌 금융이 있다 그랬어요. 메자닌 금융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그래서 메자닌이라는 자체는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을 얘기를 하는데, 자, 지분과 부채를 혼합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박스에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주식과 사채가 다 들어갔어. 그래서 신주인수권 부사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신주를 받아서 권리를 부여해서 채권을 말하니까 두 가지를 혼합했으니까 메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내용을 살펴본다면 자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살펴본다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이제 갖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과 변동금리 따진다면은, 우리가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지 291페이지로 가시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꿔냅니다. 자,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가서 두 번째 테마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잡으세요. 두 가지 잡는다. 그러면 요약 강의 듣고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자, 두 번째 테마를 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고정과 변동.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본다면 고정과 변동으로 따져보자. 자, 그럼 우리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서 어떤 게 이자가 더 높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요. 그러면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더 높습니다. 고정금리가. 왜냐하면, 자, 우리가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교재 우리가 292페이지 가시면 실질이자라는 게 나와요. 자, 그 전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명목이자라는 자체가 맨 밑에 하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이자에다가 위험의 대가, 예상 인플레를 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봤을 때 고정금리라는 것은, 자,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건 명목이자입니다. 명목이자를 봤을 때 우리가 실질이자에다가 은행은 조기상환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되면 위험의 대가를 더해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인플레를 고려한 이자죠.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를 고려해서 우리가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명목이라는 자체는 5%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다는 건 이제 실질이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예상 인플레만큼 예상 인플레가 1%가 발생됐다. 그럼 얘가 4%가 됩니다. 이거는 명목에서 우리가 1%를 뺀 거예요. 그럼 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자, 1%가 발생하게 되면 예상보다는 실제가 2%가 더 발생되니까 은행은 실질이자가 하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손해고 자, 차입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고정에서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전가시켜요. 그래서 면목을 올립니다.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이제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라고 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대출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자, 가상금리의 차입자에 따라서 이제 고정이 되면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준금리라는 것은 이제 이 지표금리, CD금리하고 코픽스금리가 있어요. 코픽스금리. 그래서 CD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그래서 우리가 3개월마다 조정이 되죠. 3개월마다 조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A은행이 자, 만약에 갑돌이가 1억을 예치시킨다. 그럼 여기다가 예금금리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을돌이한테 1억을 주게 되면 대출금리를 받습니다. 대출금리를 더 받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출금리를 더 받으려면 여기다가 가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예금금리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금금리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픽스라는 게 나왔어요. 코픽스는 넘겨보시면 잠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CD 같은 여러 상품을 가지고 가중평균한 거죠. 조정이 더 돼서 우리가 조정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변동을 좀 줄이자는 거죠. 근데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 코픽스는 대출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출금리를 넣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출제된다는 건 좀 그렇고 여기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고정금리에서는 이제 어떤 게 이제 나오냐면, 자, 지금 여당이자가 저당이자율이 굉장히 지금 고정돼 있어요. 그럼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발생이 되냐면 시장이자에 따라서 바뀝니다. 시장이자율이 하락될 수 있고요. 시장이자율이 상승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가 5%면 시장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차입자는 조기상환을 합니다. 조기상환하는 게 유리하죠. 조기상환을 한다는 게 시험지에 나와요. 자,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또 부과시키겠죠. 그러면 또 얘가 조기상환을 해버리면 이 위험한 게 조기상환 위험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자를 못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자가 만약에 상승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9% 상승했다. 그럼 차입자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니까 대출자 입장은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이걸 이제 이자율 위험, 인플레라고 해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이라고 하고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조해서 조는 떨어지니까 조기상환하게 되면 위험하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291페이지 가시면은 고정과 변동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고정은 대출 기간 동안에 동일한 명목이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 관점에서 볼 때 고정이자율 존재는 조정 간격이 매우 긴 조정기죠. 만기까지 갑니다. 인플레 등을 인한 이자율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전부 부담하죠. 그다음 이제 만약에 대출 금리가 시장보다 높다는 것은 시장이자가 낮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시장이자가 낮던데 대출 금리가 더 시장 금리보다 높게 나오면 차입자가 불리하게 조기상환한다는 얘기예요. 차입자한테 벌칙을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 위험이 생기겠고,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다는 것은 시장 금리가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또 불리하죠. 대출자가. 그래서 대출 기간의 수익성이 감소되고 대출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이제 변동금리가 높은 게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변동은 이제 일자리 변동량을 전부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죠. 그게 변동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또 고정보다 변동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변동은 어떻게 돼요? 이자 변동 위험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면서 기대 인플레보다 실제가 높다면 대출자도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해요. 자, 은행은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금리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복리 계산이니까 빨리빨리 대출자에서 유리하면서 전가시키죠. 자, 금리 인상이라는 상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이상 못 올리니까 차입자의 금리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마이너스 우대금리를 해줄 수 있지만 바뀌는 건 기준금리가 바뀐다. 반가로 3번에서 거의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별표 쳐놔보세요.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대출 상환 방식, 원금, 원리금, 체증식을 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자율 관련 핵심 사항에서 중요한 건 대출의 기준으로 볼 땐 고정이 변동보다 높죠. 인플레를 예상해서 가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차입자한테 변동이자가 더 고정보다는 채무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자 조정주기를 짧을수록 대출자한테 유리하게 또 차입자한테 불리하죠. 자, 이자가 복리 계산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1억을 연 12%다라고 하면은 1200만 원을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번 받는 것보다 이렇게 12달로 나눠 버리면 이자가 또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이 복리이자로 했을 때 연간 이자율이 같은더라도 명목이자가 1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 12번 나눠서 받는 거지 만기 이자액이 더 많아집니다. 즉 명목이자 같더라도 연간 유효이자는 이자 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아져요. 12점 얼마가 나오겠죠. 자, 명목은 이제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변동은 이제 기준금리 가상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이제 바뀌죠. 자, 그렇게만 하시면 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완벽합니다. 자, 거기다가 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289. 뭐 계단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제가 요약집을 해놨지만은 거의 출제 빈도가 낮은 것은 아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탁탁 하세요. 289페이지 가시면 원리금 상환 구조가 있죠. 별표 3개 표시. 자, 100%입니다. 자, 우리가 고정금리를 봤을 때 대출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출 상환 방식. 자,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서 이 대출 상환 방식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상환할 때는 원금도 같이 갚아 나갑니다. 자, 그래서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이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서 2문제가량 나왔었는데요. 자, 항상 제가 필기를 하지만 융자액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건은 같아요.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융자 기간이 있습니다. 융자 기간. 기간이 뭐 10년이다. 다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다. 자, 그러면서 이자율이 있을 거예요. 자, 이자율은 연 10%다.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환 방식은 다를 것이다.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체증식 상환이 낫죠. 처음엔 적게 내고 점점점 많이 낸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원금 균등부터 가죠. 자,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금을 똑같이 내야 돼요. 원금 균등. 원금, 원금, 원금. 그럼 이자는 처음에 많아요. 처음에 많다가 점점 이자가 줄죠.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원금이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 자체가 줄어들고 이자가 준다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감식이다.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원리금 상환 방식은 일단은 원리금을 구한다는 자체는 저당상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융자액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라는 걸 우리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건 알고 있죠. 1000만 원에다가 저당상수가 0.13 정도 떨어지면 130만 원씩 균등합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에요. 요건 요렇게 얘가 균등하죠. 원리금이요. 원리금이 균등하면서 자, 원리금이 균등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상환되면서 이자가 줄거든요. 그럼 이자가 처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점점 이자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원금은 늘어나죠. 그래서 이자를 주는 게 똑같기 때문에 원금은 늘어난다는 걸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문제를 우리가 잠깐 봤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원금이다, 이자다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산 방식은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가볍게. 항상 우리가 요약 강의다 보니까 요령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얘는 원리금을 구하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밑에 있듯이 원금에다가 우리가 어땠습니까? 첫해 원금이 나왔으면 거기다가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이라는 게 나오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 원금을 빼서 그 다음에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원리금이 130만 원이 나왔다면, 자, 130만 원이 첫 번째 우리가 원리금이라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줘요. 빼주면 원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원리금에 비교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체증식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 우리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체증식은 어떻게 돼요? 체증식은 점증식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신혼부부예요, 젊은. 그럼 니네들은 우리가 원금도 내지 말고 이자도 내지 말아라. 원리금이 적죠. 점점 원리금이 적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해는 이자도 갚지 못하니까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 발생하죠. 초기에 부의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갔으니까 일단 우리 18강에서 금융 파트 두 번째 테마입니다. 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두 개 그려요. 그래프를.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면, 자,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원리금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잔금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리금 균등부터 쫙 그세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그럼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원리금이 균등하다면 그 다음에 체증식을 그세요. 체증식은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원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금. 그럼 초기는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 남아있는 건 이제 반대니까 잔금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체증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초기라도 우리가 상환된 금액, 남아있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체증식이 제일 많이 남죠. 체증식이 제일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원금이 제일 적죠. 그러면 체증식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총 이자가 많기 때문에 총 납부액도 크다는 거,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본다면 원금 균등은 어떻게 돼요? 원금 균등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리금 균등은, 자, 원리금에다가 원리금은 일정합니다. 대출금에다 저당한수,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합니다. 초기 소득이 낮은 차입자가 보다 적합하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죠. 원리금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감소한다. 대출 원금에서 저당 기간을 빼서 그렇습니다. 원금을 일정합니다. 이자는 감소하죠. 우리가 항상 첫해 원금이 상환되면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니까. 그 다음에 얘는 1000만 원에서 만약에 5년 지나면 딱 반이 상환돼요. 근데 얘는 2분의 3분의 2가 시점에서는 2분의 1이 상환되는 건 좀 기가 막히죠. 체증식은 상환 기간이 우리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미래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이 유리하죠. 그러면서 예상 보유 기간이 길게 되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짧은 단기인 사람이 차입자한테 유리하고요. 자, 차입자의 소득 증가가 상환액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넘기시면은 290페이지로 갑니다. 그 박스 두 번째에다가 별표 표시는데, 자, 요거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원금과 원리금이 있어요. 그 원금에 대한 저당지불의 원리금은 초기에 원리금의 저당비보다 높습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나중에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지난 후부터는 이제 오히려 원리금의 저당지불이 높게 됐죠. 원리금 높죠. 그 다음에 자, 저당 잔금액은 어떻게 돼요? 잔금액을 봤을 때는 원리금이 원금보다 기간 말까지 높죠. 우리가 어때요? 저당 잔금은 원리금 상환, 균등 상환이 원금 균등보다 기간 말까지 높다. 원금이 더 적게 남잖아요. 원리금 높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은 체증식처럼 남아있는 게 많기 때문에
총 이자가 많기 때문에 총 납부액도 크다는 거죠. 그 다음 초기에 원금 균등 같은 경우는 차입자 입장은 부담이 커집니다. 근데 대출자는 빨리 회수하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 원리금은 원금보다 원금 회수 위험이 높죠. 원금 균등이 빨리 회수하니까 원금 회수 위험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LTV와 DTI 이제 넘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292페이지 가시면은 DTI라는 게 있어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야. LTV라는 것은 담보 인정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대부 비율은 담보 인정, 담보 가격에 따라서 윤곽을 빌려주겠고, 총부채 상환 비율은 상환 능력에 따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리금으로 계산하지만 제가 기타 이자가 있으면 그걸 빼줘서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문제, 물론 LTV하고 부채 감당률이 나왔지만은 그거는 작년에 상가 건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출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간단히 우리가 주택담보입니다. 주택담보. 그래서 LTV하고 DTI가 있어요. 그래서 L을 V로 나눠서 우리가 부동산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 융자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럼 LTV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LTV부터 구하고 그거랑 DTI를 봤을 때 그 중에서 금액이 작은 금액을 선택해요. D를 I로 나누죠. 자, 그럼 LTV로 본다면 LTV는 60%입니다. 그럼 60% 빨리 찾으세요. 그 다음에 담보가액이 5억이거든요. 그럼 0.6에다가 5을 곱하면 3억이 되거든. 3억하고 얘 중에서 낮은 금액을 선택하면 돼요. 그럼 DTI는 뭐냐면 DTI는 40%가 되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원리금 대비 시 부채 서비스액인데 원리금을 얘기합니다. 원리금이고, 자, 그 다음에 인컴이라는 게 연소득이죠. 연소득. 그럼 우리가 연소득이 6천이에요. 6천만 원. 그럼 6, 4, 24,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400만 원이 원래 돼야 되나? 어떻죠? 우리가 그 위에 박스 보시면 여기다가 기타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기타 빌린 이자. 그러면 이게 있으면 이걸 빼라는 얘기예요. 이자가. 그럼 여기서 빼거든요. 기타 이자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2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빼버려요. 1,200만 원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 원리금이라는 것은 대출 가능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거든요. 그 저당상수를 빨리 찾으셔야 돼. 0.12라고 되어 있나요? 그건 왜냐면 얘를 구하면 얘를 딱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1억이죠. 그래서 1억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원리금을 갖고 따진다면은 얘는 3억에다가 원리금이 해설해 보시면 0.12니까 3천만 원이 원리금이에요. 3천만 원이. 그 다음 밑에는 어떤 DTI 0.4고 6천이 곱하니까 2,400이었잖아요. 이 중에 낮은 금액이니까 DTI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LTV와 DTI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이 10월 28일인데 정부에서 LTV와 DTI를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세요. 다시 가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은 금융 파트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가 286페이지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 다음 넘기시면 매자닌금융으로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9에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거, 세출 상환 방식, 원금과 원리금이 계산 방식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291페이지 가시면 고정과 변동금리가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19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넘기시면은 19강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죠. 그래서 19강에서는 유동화 제도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간다면 1차와 2차를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이쪽 MBS에 대해서 발행 유형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4가지 중에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8페이지를 가시면 다음 시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있는데 보금자리론과 연금은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10월 28일로 시험 날짜, 시행 날짜를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약 7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시험 공부 끝나게 되면 바뀌기 때문에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은 제가 문제집에서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니치 위주로 갑니다. 니치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바뀌면 그에 뜨기 때문에 법 바뀐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94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MBS에 대한 종류, 저당 유동화 제도가 있죠. 여기 이제 저당 유동화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가 좀 쉬었다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달라는 거. 그래서 1차와 2차 시장이 있고 MBS에 대한 종류. 특히 1차와 2차를 바꿔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셔서 꼭 해야 되니까. 자, 좀 쉬었다가 19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